현우야, 너 수진이 소식 들었어? 지난주에 세상 떠났대. 술잔을 들던 재벌 회장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대학 졸업 25주년 동창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재혼도 안 하고 딸 하나 키우면서 꽃집했다던데. 딸이라는 단어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차갑게 떠났던 전처. 그녀에게 자신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25살 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아빠요? 저한테 아빠는 없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고 그날 밤 딸이 꺼내든 낡은 봉투 하나가 25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전처는 왜 거짓말을 하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 뒤에 숨겨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이 화려한 조명 아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 졸업 25주년 동창회가 한창이었죠. 야, 저기 강현우 온다. 진짜? 성도그룹 회장 강현우? 입구 쪽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현우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다. 회장님 오셨네. 우리 같은 동기한테 회장님이 웬 말이야. 강현우가 옛 동기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졌죠. 야, 제가 맨손으로 저기까지 올라간 거 알지?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게, 학교 다닐 때 진짜 가난했잖아.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강현우가 건배를 위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기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참, 현우야. 강현우가 술잔을 든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수진이 소식 들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지난주에 세상 떠났대. 술잔을 든 강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먼 메아리처럼 멀어져 갔죠. 그의 눈앞에 25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던 이수진의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의 단칸방. 그리고 차갑게 돌아서던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병이었대. 몇 년 전부터 아팠다더라. 옆에 앉은 동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혼도 안 하고 딸 하나 키우면서 꽃집했다던데. 딸이라는 단어에 강현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혼할 때 수진이 유난히 몸이 안 좋아 보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현우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강현우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강현우가 대답도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실장, 이수진이라고 알아봐. 1974년생, 우리 대학 영문과 졸업. 장례식장 어딘지 바로 확인해.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현우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전처를 찾아보지 않았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는 배신감. 그 분노가 25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죠.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강현우가 기사에게 급히 지시했습니다. 차 돌려. 지금 바로 가야 해.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강현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경기도 외곽의 소박한 장례식장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강현우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허름한 장례식장이었죠. 빈소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가 조문객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속의 이수진은 25년 전 기억 속의 그녀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맑고 선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강현우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상주석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자신의 20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그 옆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서 수진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강현우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강현우를 누군가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서요. 뒤돌아보니 50대 초반의 여성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씨 맞죠? 수진이 사촌 언니 박영숙이에요.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며 서연이 혼자 키웠는데. 서연. 그 이름이 강현우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아이의 나이를 계산하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겁니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셨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평생 비밀로 하라고. 강현우가 비틀거리며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기대선 그에게 비서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급히 확인한 정보입니다. 이서연 25세 미혼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꽃집을 인수해서 운영 중이고요. 출생신고서에 붙일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현우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25년 전 이혼 직전에 수진이 유난히 아파 보였던 것, 얼굴이 부어 있던 것, 병원에 가보자는 자신의 말을 계속 피하던 것,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출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혼 후 5개월 만인 2000년 5월에 출산했고 출산 당시 병원비조차 겨우 마련할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보호자란에는 박영숙, 사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사업 실패의 좌절 속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늦은 밤 강현우가 자택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인 오미라가 다가왔습니다. 동창회는 어땠어? 왜 이렇게 늦었어? 강현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서재에서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수진과의 사진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고생을? 강현우가 중얼거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실에서 오미라가 와인잔을 들고 남편이 들어간 서재를 바라봤습니다.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죠. 갑자기 늘어난 외출, 비서와의 은밀한 통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가사도우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장례식장,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난 빈소에서 이서연이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낯선 중년 남자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영숙 언니. 서연이 옆에 앉은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영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내 아빠야. 널 버리고 떠난 그 인간.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빠라고?
엄마가 그 사람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이제 너도 알 권리가 있어. 그 사람이 성도그룹 회장 강현우야.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죠.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 우리 둘이면 돼. 서연이 영정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야? 엄마가 평생 숨기려던 사람이 왜? 장례식장 관리인이 빈소 정리를 알리러 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유품 가방을 챙기다가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서연이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죽고 나면 열어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새벽 3시 텅 빈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서연이 차에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사람이 재벌이면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어머니가 남긴 비밀의 무게가 서연의 어깨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 연락처 알아봐. 그리고 당시 산부인과 기록도. 잠시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수진 씨 친정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출산한 병원 기록은 확인됐는데 서연 씨 출생일에 이수진이라는 산모가 분만한 기록이 있고 보호자란에 박영숙 사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현우가 비서 박 실장을 대동하고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꽃집 간판에 수진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현우가 차에서 내려 꽃집을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화분들이 입구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강현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25년간 전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혼자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과 고개를 숙인 자세가 젊은 시절 수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강현우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비서에게 말한 뒤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굳어버렸죠. 조의금은 사촌 언니한테 전달했으니 됐고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더 볼 일 없으시잖아요. 강현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서연아, 아빠 얘기 좀 들어봐. 서연이 휙 돌아섰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죠. 아빠요? 저한테 아빠는 없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강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야.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이혼하고 엄마 연락처 하나 안 물어본 것도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도요? 다 모르는 걸로 퉁치시게요? 강현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게요. 강현우가 멈춰섰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저는 재산이든 뭐든 필요 없으니까.
엄마 편하게 보내드리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강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꽃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강현우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성장 과정, 학력, 현재 상황, 꽃집 재정 상태까지 전부.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왜 한 번도 안 찾아봤을까? 수진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떠났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감정이 25년 동안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비서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서연 씨는 초등학교 때 급식비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매우 우수했지만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고요.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뛰었다고 합니다. 강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업을 키우고 재혼을 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우의 자택 거실. 오미라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동창회 다녀온 후로 이상해. 강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전처가 죽었어. 오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있었어. 오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래요, 그런 일이.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문은 다녀왔어요?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미라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집에 큰일 났어. 당장 와. 전화를 끄는 오미라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친자 확인이 안 된 숨겨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이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현우가 어머니 강말자가 거주하는 고급 요양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77세의 강말자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강현우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죽었습니다. 강말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그리고 제 딸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라고 25살이에요. 강현우가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상과 달리 강말자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강말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니?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래. 강현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이혼 과정 자세히 기억 안 나요. 수진이가 갑자기 떠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죠? 강말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 지난 일을 들추려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강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같은 시각 꽃집에서 서연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죠. 상자를 열자 빛바랜 일기장 여러 권이 보였습니다. 봉인된 편지 한 통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대학 시절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 장례식장에 왔던 그 재벌 회장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5월 15일, 우리의 시작.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 봐. 1996년에 결혼해서 1999년에 이혼. 약 3년간의 결혼 생활.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이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깔끔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오늘 현우 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그래야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테니까. 서연이 일기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죠. 자신이 알고 있던 부모님 이혼의 진실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다. 임신 4개월. 하지만 현우 씨에게는 말할 수 없다. 지금 말하면 이 사람은 절대 날 보내주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다 끝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스스로 나쁜 여자가 되어 떠나야 했는지, 그 뒤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서연이에게 전해주세요. 사촌언니 영숙에게 보내는 메모였죠. 그리고 아직 봉인된 채로 남아있는 편지 한 통.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토록 중요한 비밀을 죽을 때까지 숨겼는지, 왜 살아생전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열면 자신이 알던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니까. 서연이 마음을 다잡고 봉인을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죠. 각서였습니다. 본인 이수진은 강현우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향후 강현우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합의금 수령 후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진다. 각서 하단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무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9년 11월. 부모님 이혼 한 달 전이었죠.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각서와 함께 3억 원짜리 수표 사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각서 뒤에 어머니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 돈 중 2억은 내 교육비와 생활비로 은행에 넣어뒀어. 손대지 않고 내 이름으로 바꿔놨으니 나중에 확인해. 나머지 1억은 네가 태어나던 날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어. 서연이 메모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돈에 손 떼면 강말자 여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현우 씨를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야 했어. 다음 장에도 메모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이걸 안 받으면 현우 씨 사업에 투자한 친정 자금을 전부 회수하고 빚쟁이들에게 채권을 넘기겠다고 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떠나야 했어. 은행 계좌 정보는 이 봉투 안에 있어. 서연이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자신 명의의 적금 통장 사본이 나왔죠. 1999년 12월 자로 발행된 아동복지재단 기부 영수증 1억 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사본을 내밀었죠. 이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9년에 2억 원으로 개설된 적금이네요. 현재 잔액은 이자 포함해서 약 4억 원입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중간에 인출된 적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살폈습니다. 한 번도 인출 기록이 없습니다. 25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있네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은행에서 돌아온 서연이 사촌 언니 영숙에게 편지와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알고 있었어? 영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 자기 죽고 나면 서연이에게 전해달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엄마는 평생 그 남자 편만 들어준 거야? 자기 인생 다 바쳐가면서. 영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수진이가 이혼하고 너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바로 꽃시장에서 일 시작했거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겨울에 동상에 걸린 손으로 꽃을 다듬었어.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강현우 씨를 원망하는 말을 안 했어.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적금 있잖아. 수진이가 그랬어. 서연이 아버지가 성공하면 그때 돌려주려고 했다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느껴졌죠. 같은 시각 성도그룹 본사 회장실. 강현우가 비서가 가져온 조사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혼 후 재혼하지 않고 25년간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서연 씨를 홀로 키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아왔고요. 강현우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수진 씨가 당시 3억 원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1억은 출산 당일 기부했고 나머지 2억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강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199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봐. 얼마 후 비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 시기에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강말자 여사의 친정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친정 재산을 이용해 수진을 내쫓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오후 강현우가 요양시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25년 전에 수진이에게 뭘 하신 겁니까? 강말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강현우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1999년 11월 어머니 계좌에서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외할머니한테 상속받은 돈으로요. 강말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 수진이한테 갔습니다. 각서와 함께요. 강말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현우가 한 걸음 다가섰죠.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돈 주고 쫓아낸 거 맞죠? 강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그년을 내쫓았어. 그게 어때서? 강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못 배운 것에 집안도 없는 것이 내 아들 붙잡고 인생 망치려는 걸 내가 왜 보고만 있어야 해? 강말자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어. 외할머니가 물려준 돈으로 내가 투자자를 물어줬어. 그 조건이 그 여자를 내보내는 거였어.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거짓말을 한 거군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자기가 나쁜 여자라고.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강말자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임신 중이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강말자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알았어. 하지만 그 애가 낳으면 너한테 평생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강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손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25년간 숨긴 겁니까? 강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가 자진해서 떠난 거야. 난 선택지를 줬을 뿐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아이를 낳았는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강현우가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요양시설을 나서는 강현우의 뒤로 강말자가 외쳤습니다. 현우야, 그때 내가 개입 안 했으면 지금 내 성공은 없었어.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게 그 여자가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강현우가 뒤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우의 자택. 오미라가 변호사를 불러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오미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여자가 친자 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아예 못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미라가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꽃집 여자 뒷조사 해줘요. 약점이 있으면 뭐든지. 그리고 그 가게 거래처들 리스트도 확인해봐요. 전화를 끄는 오미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꽃집. 서연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모두 읽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시어머니의 협박에 무너져가던 어머니의 고통.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강현우에 대한 분노보다 할머니 강말자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타올랐죠. 엄마의 명예를 되찾아 줄 거야. 그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해. 서연이 각서 사본, 기부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을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사촌 언니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나 그 사람 만나러 갈 거야.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리고 이 돈 아버지한테 돌려줄 거야.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조심해. 그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어.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진실만 전하고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성도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죠. 강현우 회장님 면담 요청드립니다. 이서연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잠시 후 서연이 접견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들어왔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25년 전 진실이에요. 엄마는 당신 어머니한테 쫓겨난 거예요. 강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억, 엄마가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에요. 원금에 이자 붙은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돌려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강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각서, 기부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수진이 합의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 딸의 교육비로 적금해 두었다는 사실, 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 자격 없어요. 엄마는 당신 때문에 25년을 혼자 울었어요. 강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은 안 받으실 건가요? 강현우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돈은 내 엄마가 너를 위해 모은 거야. 내가 받을 수 없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한테 드리세요. 원래 그 사람 돈이니까. 강현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그 돈 말고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내가 잘못한 부분 갚고 싶어. 서연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현우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변장을 한 채 서연의 꽃집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창가 자리에서 꽃집을 바라봤죠. 서연이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혼자 꽃을 다듬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강현우의 가슴이 저려왔죠. 25년간 놓쳐버린 시간들. 그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현우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가게 상황을 파악해봐. 재정 상태, 거래처, 임대계약 조건까지 전부. 다음 날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꽃집은 어머니 병원비로 인해 이미 적자 상태입니다. 임대계약도 곧 만료를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서연 씨가 어머니가 남긴 적금에는 손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현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강현우가 평소처럼 카페에서 꽃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 무거운 화분들을 혼자 옮기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강현우가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갔죠. 괜찮아?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뜨고 강현우를 올려다봤죠. 뭐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강현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다친 데 없어? 서연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으니까 가세요. 일어서려는데 삔 발목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강현우가 다시 부축하려 했죠. 괜찮다니까요. 도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강현우가 자신의 차로 서연을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두 사람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니면 체면 때문이에요? 강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니야. 그냥 아빠니까.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 만에 아빠 노릇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저 친자 확인 같은 거 요청 안 할 거예요. 재산도 필요 없고요. 강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꽃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연 사장님이시죠? 죄송한데 이번 달 주문 취소하려고요. 대형 거래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죠.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그냥 사정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료 인상 통보가 왔죠.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30% 오릅니다. 서연이 임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갑자기 왜 임대료를 올리시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임대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 바꾸라고. 그쪽 사정 복잡하다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어서 거래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경고가 날아왔죠.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같은 시각 강현우도 비서로부터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연 씨 거래처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연락이 갔고요. 강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거래처와 임대인에게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얼마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오미라 여사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우가 오미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서연이 가게에 손댔어? 오미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 지키려는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 여자가 당신 재산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강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이는 4억을 돌려주겠다고 했어. 재산에 관심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 오미라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게 다 속임수일 수도 있잖아요. 강현우가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서연이에게 손 떼면 이혼이야. 오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면 서연이 더 거부할 것을 알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익명의 투자자로 위장하여 꽃집에 밀린 임대료를 대신 갚아줬죠. 새로운 거래처도 연결해줬습니다. 절대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돼. 비서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갑자기 해결되는 상황에 의아해했습니다. 새로 연결된 거래처인 중소웨딩업체 대표 송지연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꽃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드렸어요. 송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송지연은 10년 전 강현우가 창업 자금을 지원해줬던 인연이 있었죠. 강현우의 부탁을 받고 서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꽃 실력과 성실함에 감동받아 진심으로 거래를 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소개로 왔는데 직접 만나보니 당신 실력이 정말 좋네요. 앞으로 오래 거래하고 싶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누가 소개해줬는데요? 송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익명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력으로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한편 강현우의 아들 강태민이 어머니 오미라의 지시로 꽃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감시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무거운 짐을 나르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태민이 다가가 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죠.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태민은 평소 어머니의 물질주의적 태도와 아버지에 대한 계산적인 행동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서연의 모습에 예상치 못한 존경심을 느꼈죠. 저 꽃 좋아하는데 배워볼 수 있을까요? 신분을 숨기고 접근했습니다. 서연은 의심스러웠지만 손님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죠. 며칠간 가게에 드나들며 태민은 서연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적금도 못 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어머니가 말한 재산놀이는 여자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이 꽃집에서 나오다가 맞은편 카페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태민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엄마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매일 그 가게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데. 오미라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속지 마. 그리고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그러던 중 서연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플라워, 카페 사업 계획서가 있었죠. 메뉴 구성, 인테리어, 아이디어, 예상 고객층까지 어머니의 꼼꼼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문구가 적혀 있었죠. 언젠가 서연이와 함께 운영하고 싶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혼자라도 해볼게. 마침 송지연이 사업 확장을 논의하다가 제안했습니다. 플라워, 카페 생각 없어요? 요즘 트렌드거든요.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웨딩 고객들을 플라워, 카페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현우는 비서를 통해 서연이 플라워, 카페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송지연을 통해 초기 투자자를 연결해줬죠. 어느 날 서연이 다니는 꽃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좋은 꽃 고르는 법 아니?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또 우연이에요? 강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왔어. 미안해, 진심으로. 그리고 네가 싫어해도 난 계속 볼 거야. 포기 못해. 서연이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표정에 흔들림이 보였죠. 플라워 카페 오픈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커다란 화분이 익명으로 도착했습니다. 화분에 꽂힌 카드에 문구가 적혀 있었죠. 수진의 정원이 더 크게 피어나길. 미안하고 응원한다. 서연이 그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장례식장 방명록에서 봤던 아버지의 글씨였죠. 한참을 망설이다 화분을 버리지 않고 카페 입구에 놓았습니다. 사촌언니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나 아직 용서는 못하겠어. 근데 미워만 하기도 힘들어. 플라워 카페 수진의 정원 그랜드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죠. 어머니의 유품인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에 어머니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액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엄마, 드디어 엄마 꿈 이뤘어. 오픈 시간이 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송지연이 데려온 웨딩업계 관계자들이 줄을 섰죠. 태민도 자원봉사로 나와 꽃 정리를 도왔습니다. 사촌언니, 영숙 가족, 동네 상인들, 송지연이 초대한 웨딩 플래너와 호텔 관계자들까지 카페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한쪽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중년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앉아 있었죠.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현우가 변장을 하고 카페 구석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봤죠. 25년간 볼 수 없었던 딸의 미소. 돌아가신 수진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계산대에 1만 원을 놓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직원에게 자리를 맡기고 쫓아나갔죠. 저기요. 강현우가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거스름돈 5천 원을 내밀었죠. 손님, 거스름돈이요. 강현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가져.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팁 안 받아요. 거스름돈을 강현우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접점이었죠. 오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지연의 홍보와 입소문을 통해 카페는 연일 대기줄이 생기는 인기 명소가 됐죠. 서연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단골이 생기는 보람이 있었죠.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장님,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변장한 아저씨 있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고 사장님만 쳐다보다 가시는 분이요. 스토커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신경 쓰지 마. 위험한 사람은 아니야.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자신을 보러 온다는 사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마감 후였습니다. 서연이 카페에 남아 정리를 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죠.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일 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화분은 잘 자라고 있어요. 강현우가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선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근데 커피가 맛있어서 오는 거야. 서연이 그 답장을 받고 처음으로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가 평소처럼 변장을 하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서연이 직접 내린 아메리카노를 테이블로 가져다 줬죠. 오늘 원두 새로 볶은 거예요. 맛 한번 봐주세요. 강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건넨 호의의 표현이었죠. 그 다음날 강현우가 처음으로 변장 없이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서연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에게 직접 내린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원두예요. 두 사람이 어색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고맙다. 아버지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서연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일 오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당신 얘기 많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얘기, 데이트했던 장소들, 결혼식 날 울었다는 얘기도.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강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마감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죠. 강현우가 젊은 시절 어머니 수진과의 추억들을 들려줬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그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 서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데이트 때 단돈 3만 원밖에 없었어. 그래서 공원에서 김밥 먹었지. 근데 수진이가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했어. 강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프러포즈했는데 수진이가 울면서 도망갔어. 나중에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다더라. 서연이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왜 엄마를 더 붙잡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 그냥 믿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현우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난 사업에 실패하고 자존심이 바닥이었어. 수진이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분하기만 했지. 왜 떠나는지 제대로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 강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잘못이야. 서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도 후회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편 태민은 어머니 오미라 몰래 계속 카페에 드나들며 서연과 친해졌습니다. 누나, 솔직히 처음엔 누나가 재산 노리는 줄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 태민이 고백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알아. 내 엄마가 나한테 한 일도 알고 있어. 거래처 압박하고 임대료 올리게 한 거.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누나가 알고 있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내 잘못은 아니야. 태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따졌죠. 엄마, 누나한테 왜 그랬어? 거래처 압박하고 임대료 올리게 한 거 누나가 다 알고 있더라. 오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가족 지키려고 한 거야.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야? 처음으로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플라워 카페 3개월 차. 서연이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고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송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2호점 생각해 볼 만해요. 강현우가 딸의 성공을 축하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아버지로서 정식으로 내 곁에 있고 싶다. 친자 확인을 하고 싶은데 내 의사를 존중할게. 서연이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친자 확인은 해도 돼요. 근데 재산 상속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아버지 딸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엄마한테 먼저 허락받고 싶어요. 서연이 어머니 묘소를 함께 찾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현우가 대답했죠. 그래, 가자. 수진이한테 사과해야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처의 묘소를 찾을 준비를 했습니다. 묘소 방문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죠. 서연아, 언젠가 네가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피해자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셋이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1997년 여름 태안 바다에서 찍은 사진. 그게 엄마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말 아침 강현우와 서연이 함께 경기도 외곽의 수진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강현우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죠. 수진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네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알았어.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지킬게. 강현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죠. 엄마가 용서한대요. 아마도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묘소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죠. 아빠. 강현우가 그 한마디에 운전 중임에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죠.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은 해볼게요. 25년간의 공백이 한 단어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소 방문 다음 주였습니다. 강현우와 서연이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강현우가 결과지를 들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 딸이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서류 때문에 딸이 된 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짧은 포옹을 허락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죠. 꽃다발을 정리하던 서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119 구급차가 도착해서 서연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함께 있던 송지연이 급히 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서연 씨가 쓰러졌어요.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강현우가 회의 중이었지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 중단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강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죠.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수배해. 서울대 병원이든 삼성병원이든 다 알아봐. 응급실에 도착한 강현우가 의료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딸입니다. 친자 확인 완료됐습니다. 치료 동의서 제가 쓰겠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촌 언니 영숙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엄마도 심장이 안 좋았어요. 혹시 유전? 영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잠시 후 심장내과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강현우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죠. 환자분은 비대성 심근병증입니다. 희귀한 유전성 심장질환이에요.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일한 병입니다. 어머니보다 더 젊은 나이에 발병해서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강현우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어머니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최소 15년 전부터 이 병을 앓으셨어요. 정기 검진과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기에 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더 오래 사셨을 겁니다. 수진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딸을 키우며 버텼다는 사실. 강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강현우가 비서에게 급히 지시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의를 다 모아. 해외 치료가 가능하면 비용은 얼마든지 되겠어.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 비용은 전부 내 개인 자산에서 나가. 회사 돈 아니야. 의사가 냉정하게 현실을 알렸습니다. 국내 이식 대기는 평균 2년 이상 걸립니다. 환자분 상태로 봐서는 6개월 이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강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서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같은 병이에요? 엄마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강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넌 다를 거야. 아빠가 어떻게든 할 거야.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카페는 송지연 언니한테 맡겨줘요. 그리고 엄마 묘소에 백합 심어줘요. 강현우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살아야 해. 아빠가 이제 막 아빠 노릇 시작했잖아.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전해줘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엄마도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강현우가 딸의 성숙함에 더욱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태민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누나, 죽으면 안 돼. 이제 막 가족 됐잖아. 그 모습을 본 오미라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태민아, 뭐 하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오미라가 남편 강현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정신 차려요. 그의 치료비로 얼마를 쓰실 생각이에요? 개인 자산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요. 강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이야. 친자 확인도 끝났어.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내가 내 딸 살리는데 내 돈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오미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제 권리 찾을게요.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강현우가 오미라를 붙잡았습니다. 미라야, 한 번만 이해해줘. 그 애가 죽으면 난 평생 죄책감으로 못 살아. 수진이한테도 서연이한테도 빚진 게 너무 많아. 오미라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빚진 건 내 알 바 아니에요. 난 내 아들 미래를 지켜야 해요. 부부 사이의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성도그룹 이사회에서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장의 숨겨진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 이미지 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일부 대주주들이 압박을 가해왔죠. 회장 개인 자산이라 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현우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사재로 할 일이고 회사와 무관하다. 더 이상 간섭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설상가상으로 서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의료진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식 수술이 아니면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강현우가 전 세계 병원의 심장 이식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미국, 독일, 싱가포르의 유명 병원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죠. 비서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해외 의료 코디네이터들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오면 12시간 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의료 전용기를 대기시켜 두겠습니다. 예상 비용은 이송비 포함 약 50억 원입니다. 강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0억이 들어도 상관없어. 내 딸을 살려야 해. 한편 요양시설에 있던 강말자가 손녀 서연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에 시달렸죠. 내가 그 애를 쫓아낸 벌인가. 내가 수진이를 쫓아낸 벌인가. 혼잣말을 하다가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 나 할 말이 있어.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말자가 전화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어. 해외 부동산이랑 금융자산 합쳐서 80억 정도야.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서연이 치료비로 써. 강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어디서? 강말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그 애한테 갚아야 할 빚이야. 수진이한테, 서연이한테 내가 진 빚. 그녀가 25년간 아들 몰래 모아둔 재산이었습니다.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강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받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25년 전에 3억으로 쫓아낸 며느리야. 이제 그 값을 치러야지. 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한테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뉘우침이었습니다. 강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랬어요. 할머니 미워하지 않는다고. 수진이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일기장에 썼대요. 수화기 너머로 강말자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애가 정말 그랬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강현우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강말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강현우에게 말했죠. 내가 직접 가서 서연이한테 사과하고 싶다. 두 사람이 함께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서연이 눈을 떠 유리창 너머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약하게 손을 흔들었죠. 강말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강현우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살아나면 직접 사과하세요. 지금은 서연이가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강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애가 살아나야 해. 내가 뭐든 할게. 뭐든. 모자가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섰습니다. 서연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현우가 미국 코디네이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죠. 회장님,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적합한 심장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일치합니다. 48시간 내로 환자가 도착해야 합니다. 강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한다. 의료 전용기 가동해. 대기 중이던 의료 전용기가 준비됐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경고했죠. 환자의 심장 기능이 2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중 심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강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위험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서연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의료 전용기의 서연, 강현우, 심장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륙 전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빠, 나 무서워요. 강현우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섭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너 절대 안 보내. 15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비행 중 서연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동승한 의료진이 긴급 투약을 했죠. 강현우가 의료진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0분간의 긴장 끝에 서연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강현우가 속으로 기도했죠. 신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미국 볼티모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서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 준비가 완료돼 있었죠. 담당 외과의가 강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기증자 상태가 좋습니다. 6시간 내로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위험 고지서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강현우가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 가족 중 한 명이 기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죠. 강현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병원 측이 설명했습니다. 가족 간 의견 충돌입니다. 2시간 내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수술이 취소됩니다. 강현우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족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기증자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부모와 형이었죠. 형이 기증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기증자의 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의 심장이 제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 몸에서 장기를 꺼낸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강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딸은 25년간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이제 막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탁드립니다. 기증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 형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막내 뜻일 거야. 제발 동의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형이 기증 동의서에 서명했죠. 강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태민이 어머니 오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볼게. 누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오미라가 말렸습니다. 지금 네가 가서 뭘 해? 괜히 돈만 쓰는 거잖아. 태민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박했습니다. 누나는 가족이야.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는 거잖아.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었어? 오미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출국 전 할머니 강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 가요. 누나 수술 받는다고 해요. 강말자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아, 할머니가 지은 죄가 커. 서연이가 살아나면 할머니가 직접 사과할게. 할머니 대신 누나 곁에 있어줘.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누나 꼭 살려서 데려올게요. 12시간에 걸친 심장 이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강현우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수술 시작 6시간째 태민이 대기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누나 어때요? 강현우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야. 와줘서 고마워. 새벽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죠.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새 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현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태민이 아버지를 안으며 함께 울음을 터뜨렸죠. 집도의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거부 반응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강현우가 복도 한쪽에서 한국에 있는 강말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수술 성공했습니다. 새 심장이 잘 뛰고 있대요. 화면 너머로 강말자가 울먹였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깨어나면 어머니 목소리 들려줄게요. 수술 후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집중 관찰하에 서연의 상태가 안정됐죠. 담당이가 말했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거부 반응 없이 새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 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현우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와 태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 살았어? 강현우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 우리 딸 살았어.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어.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서연이 옆에 있는 태민을 봤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있어? 태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수술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엄마 말리는 거 뿌리치고 왔어. 서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바보, 비행기가 비싸잖아. 태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살았으니까 된 거지. 비행기 값이 뭐가 중요해.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에게 한국에서 영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에 할머니 강말자가 있었죠. 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25년 전에 내 엄마한테, 너한테 큰 죄를 지었어. 용서해 주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할머니, 엄마가 일기장에 썼어요. 할머니도 아들 사랑하는 어머니였을 뿐이라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강말자가 오열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가면 만나요. 엄마 얘기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모르는 엄마 이야기. 강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만나자.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얘기도 있어. 내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세대를 건너뛴 화해가 시작됐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후 강현우가 어머니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를 용서한대요. 강말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 아이가 살아줘서, 내 딸이 살아줘서. 현우야, 이제라도 그 애한테 잘해줘. 모자 사이에도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6주간의 회복 및 재활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서연이 담당이로부터 허락을 받았죠. 귀국해도 좋습니다. 다만 6개월간은 무리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강현우, 서연, 태민이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빠, 카페 다시 열고 싶어요. 엄마 꿈이었으니까. 강현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아빠가 도와줄게.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서연이 플라워, 카페 수진의 정원 재오픈을 준비했죠. 카페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재오픈 마이너스 많이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버지가 보낸 대형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지연이 보낸 축하 화환도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 강말자가 보낸 난 화분까지. 단골 손님들과 동네 주민들이
서연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재오픈 당일 첫 손님으로 사촌언니 영숙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수진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다니. 영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강현우가 서연의 건강 회복과 재오픈을 계기로 언론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이혼한 전처 사이에 딸이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을 완료했고 법적으로 정식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재계와 언론이 술렁였습니다. 강현우가 당당하게 선을 그었죠. 회사 경영과 가족 문제는 별개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숨겨진 자녀에게 상속권을 부여할 계획이십니까? 강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 서연은 상속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 저도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 딸이니 법이 정한 권리는 당연히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서연이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성도그룹 이사회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공개적으로 나섰죠.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서연 누나는 제 가족입니다. 주요 주주들도 강현우의 그간 경영 성과를 신뢰하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됐죠. 오미라가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선택했으니 저도 제 선택을 하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태민에게 말했죠. 엄마랑 같이 나가자.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아빠랑 누나 곁에 있을게요. 오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누나한테 한 일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태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미라가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강현우가 대답했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몫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오미라는 약 200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받았습니다. 강현우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죠. 이혼 성립 후 강현우가 서연과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살 거예요. 독립한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일요일 저녁은 같이 먹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족으로 지내겠다는 의사였죠.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하자. 어느 날 강말자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을 직접 만나기 위해 카페를 방문했죠. 77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긴장했죠. 강말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왔어. 서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오셨어요. 앉으세요.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강말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전에 내 엄마한테 내가 못된 짓을 했다. 돈으로 쫓아내고 협박하고 네가 태어나는 것도 막으려 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은 전하고 싶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줬죠.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을 뿐이니까요. 강말자가 오열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썼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처럼 할게요. 할머니, 용서할게요. 25년 묵은 원한이 한 세대를 건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말자가 서연의 용서를 받은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한 달 뒤 조용히 눈을 감았죠.
장례식장에는 강현우, 서연, 태민이 함께 상주로 섰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강씨 집안의 일원으로서 조문객을 맞이했죠. 할머니의 관 앞에 어머니 수진이 좋아하던 백합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만나면 화해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하게 오미라가 조문을 왔습니다. 서연과 마주쳤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했어요. 그때 당신한테 한 일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연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담담하게 대답했죠.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태민이 엄마니까 앞으로 태민이한테 잘해주세요. 악연이 마무리됐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플라워 카페 수진의 정원이 송지영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에 3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죠. 서연이 젊은 여성 창업가로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했죠. 이 모든 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대신 이뤄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강현우는 딸의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본점을 찾아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됐죠. 서연이 아버지가 올 때마다 직접 커피를 내려 가져다 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편안함이 자리 잡았죠. 태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도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누나의 카페 본점에서 꽃 정리 담당 아르바이트를 자처했죠. 언론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재벌 2세의 꽃집 알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태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한테 꽃 배운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강현우, 서연, 태민 3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엄마 기일의 태안 바다에서 추모식하면 어떨까요? 엄마 일기장에 거기가 가장 행복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태민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3사람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죠. 강현우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고마운 게 하나 더 있어. 너라는 선물을 줬잖아.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도 엄마한테 선물이었어요. 일기장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힘들 때 만났지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테이블 위에는 수진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일 당일 태안 바닷가였습니다. 강현우, 서연, 태민 3사람이 수진의 유골함 일부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 추모식을 진행했죠. 강현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가. 우리 딸 내가 잘 지킬게.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잘할게.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걱정하지 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꽃잎처럼 3사람을 감쌌습니다. 카페 수진의 정원 벽면에 액자 4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 대학 졸업식 날 수진과 현우의 사진. 두 번째는 2000년가 태어난 서연을 안고 있는 수진의 사진. 세 번째는 2017년 태안 바다에서 찍은 서연과 수진의 마지막 여행 사진. 네 번째는 2025년 강현우, 서연, 태민의 가족 사진. 서연이 카페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죠. 엄마, 오늘도 화이팅. 25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감춰야 했던 시간이었죠. 수지는 끝까지 거짓말쟁이로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미워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현우는 25년 만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서연이도 단번에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저 한 걸음씩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을 뿐이죠. 가족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 걸어가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뜸해진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 통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